어디 불편하세요? 내가 물었다. 제인, 이제 나는 끝장이야. 나는 끝장났어, 제인. 그는 비틀거렸다. 저에게 기대세요. 제인, 전에도 한 번 당신 어깨에 기댔었지. 또 한 번 기대야겠어.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내 팔에도. 그는 의자에 앉으면 나도 그 옆에 앉으라고 했다. 두 손으로 내 손을 움켜쥐고 쓰다듬었다. 그리고 동시에 말할 수 없이 괴롭고 쓸쓸한 눈초리로 바라봤다. 내 다정한 친구, 나는 당신과 둘이 조용한 섬에서 살고 싶어. 그래서 걱정도 위험도 그리고 괴로운 기억도 다 잊고 싶어. 내가 도울 수 있을까요? 당신을 위하는 일이라면 목숨이라도 바치겠어요. 제인, 도움이 필요한 때는 요청하겠어. 약속하지. 고맙습니다. 우선 필요한 것을 말해주세요. 힘자라는 데까지 해보겠어요. 우선 식당에 가서 포도주를 한 잔 가져다 줘요. 모두들 거기서 밤잠을 먹고 있겠지. 메이슨이 그들과 같이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려줘요. 나는 방에서 나왔다. 로체스터 씨가 말한 대로 모두들 식당에서 밤참을 먹고 있었다. 모두들 식탁에 앉아있지는 않았다. 음식은 식탁에 놓여 있었고 각자가 마음에 드는 것을 골라 접시와 술잔을 손에 들고 여기저기 모여 서 있었다. 모두들 즐기고 있었다. 대화와 웃음소리가 넘쳐흐르고 활기를 띠고 있었다. 메이슨 씨는 난로 옆에 서서 덴트 대령 부부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는데 누구 못지않게 즐거워하는 모습이었다. 나는 포도주 잔을 채워가지고 서재로 갔다. 내가 그렇게 하고 있을 때에 잉그렛 양이 이것을 보고 얼굴을 찌푸렸는데 내가 마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 같았다. 로체스터 씨의 창백한 얼굴빛은 가셔지고 여느 때나 마찬가지로 엄숙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그는 나한테서 포도주 잔을 받아들었다. 당신의 건강을 위해서 직무에 충실한 요정이요. 그는 이렇게 말하고 술잔을 비우고 나서 나에게 잔을 돌려주었다. 모두들 무엇을 하고 있어? 제인? 웃으며 이야기들을 하고 있었어요. 무슨 이상한 이야기라도 들었다는 듯이 엄숙한 얼굴들을 하고 있지는 않았어? 조금도 그런 기색은 없었어요. 농담을 섞어가면서 모두들 즐거워했어요. 그리고 메이슨은 그도 역시 웃고 있었어요. 모든 사람이 나에게로 달려와서 침을 뱉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하겠어, 제인? 내가 할 수 있다면 이 방에서 내쫓겠어요. 그는 빙긋이 웃었다. 만약에 내가 그들에게로 갔을 때 그들이 차가운 눈초리로 대하고 비웃는 말로 속삭이면서 한 사람 한 사람씩 나한테서 떠나간다면 어떻게 하겠어? 당신도 그들과 함께 가버리겠어? 그러지 않을 거예요. 당신과 함께 있는 것이 즐거울 거예요.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예, 제 힘이 닿는 데까지 위로하기 위해서요. 모두들 내 옆에 못 있게 한다면 못 있게 할 이유가 없으리라고 생각해요. 이따 해도 나는 그런데 개의치 않겠어요.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비난을 받아도 좋단 말이지. 옆에 있을 가치가 있는 친구라면, 말하자면 당신 같은 분이라면 비난 같은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이제 응접실로 돌아가요. 그리고 메이슨 씨 옆으로 살짝 가서 로체스터 씨가 돌아와서 만나고 싶어 한다고 알려주고 이리 안내한 후 자리를 피해요. 알겠습니다.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좌중 사람들은 내가 곧바로 그들의 사이를 지나가자 눈을 둥그렇게 하고 나를 쳐다봤다. 메이슨 씨를 찾아 말을 전하고 그보다 앞서 방을 나왔다. 서재로 안내하고 나서 나는 2층으로 올라갔다. 밤늦게 내가 자리에 들고 나서 얼마 후 손님들이 침실로 들어가는 소리가 났다. 로체스터 씨의 목소리라고 분간할 수 있었는데 여기야 메이슨. 자네 방은 여길세. 하는 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쾌활한 어조로 말했다. 경쾌한 그의 말씨를 듣고 나는 안심했다. 그리고 곧잠이 들었다.
나는 전에도 가끔 그랬듯이 침실에 커튼을 치는 것을 잊었다. 전문을 닫는 것도 잊었다. 그 때문에 둥글고 밝은 달이 창 너머 중천에 떠서 가리개를 하지 않은 창을 통해 나를 응시해서 나는 잠에서 깨어났다. 한밤중에 완전히 잠에서 깨어나 둥근 달을 바라봤다. 은빛 같은 달은 수정같이 맑았다. 아름답긴 했으나 너무나 엄숙했다. 나는 상반신을 일으키고 팔을 뻗어서 커튼을 치려고 했다. 오, 맙소사, 이 무슨 외침인가. 전벽에 잠겨 모든 것이 조용한 이 방이 돈필드 홀을 끝에서 끝까지 진동시키는 야성적이며 예리한 외침에 의해서 두 쪽으로 갈라졌다. 맥박이 멎고 심장이 정지되고 뻗쳤던 팔이 마비되었다. 외침은 사라지고 되풀이되지는 않았다. 실제로 그 외침의 주인공이 누구인지는 몰라도 곧 되풀이하기는 힘들 것이다. 안데스 산에 사는 가장 큰 날개를 가진 독수리도 구름 속에 숨겨져 있는 자기 집에서 이런 소리를 계속해서 2번은 내지 못할 것이다. 그런 소리를 다시 외치려면 반드시 휴식이 필요할 것이다. 이 소리는 3층에서 들려왔다. 바로 내 머리 위에서 들렸다. 그리고 머리 위에서는 틀림없이 내 방의 천장 바로 윗방에서 맞붙어서 싸우는 것 같은 소리가 들렸다. 사람 살려 외치는 소리가 다급하게 3번 반복됐다. 아무도 없어? 하고 소리치고 나서 요란스럽게 비틀거리더니 널빤지와 양회로 된 천장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소리가 들려왔다. 로체스터, 제발 들어와줘. 어떤 방인지 문이 열리더니 누군가가 복도를 달려갔다. 머리 위에 마루에서 또 하나의 발소리가 나더니 무엇인가가 넘어지는 소리가 들린 후 침묵이 계속됐다. 무서워서 손발이 떨리긴 했으나 나는 옷을 대충 걸치고 방 밖으로 나갔다. 잠자던 사람들이 모두 일어났다. 모든 방에서 비명과 겁에 질린 소리가 들렸다. 하나하나 방문이 열리더니 모두들 서로 쳐다봤다. 복도에는 사람들이 가득했다. 신사와 숙녀들도 침대에서 나왔다. 무슨 일이에요? 누가 다치기라도 했나요? 무슨 사고라도 생겼나요? 촛불을 가져와요. 화재인가요? 도둑이 들었나요? 어디로 도망쳐야죠? 여기저기에서 이런 질문들이 튀어나왔다. 달빛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완전히 어둠 속에 쌓여있을 뻔했다. 그들은 이리 뛰고 저리 뛰고 하다가 한데 몰려있었다. 어떤 사람은 울고 어떤 사람은 넘어지기도 했다. 극도로 혼란했다. 도대체 로체스터 씨는 어디 있는 거야? 침대에도 없어. 벤트 대령이 외쳤다. 여기 있어. 여기. 그가 외치면서 대답했다. 여러분, 진정하세요. 곧 가겠습니다. 복도 끝쪽에 있는 문이 열리자 촛불을 들고 로체스터 씨가 다가왔다. 3층에서 내려오는 길이었다. 숙녀 중에서 한 사람이 그에게로 달려가서 그의 팔을 잡았다. 잉그램 양이었다. 무슨 무서운 사건이 생겼어요? 말해주세요. 아무리 무서운 것이라도 빨리 말해주세요. 그녀가 말했다. 그러나 끌어당기고 목은 조르지 마세요. 그가 대답했다. 왜냐하면 이때 애시튼 자매가 그에게 매달리고 또 헐렁한 하얀 화장옷을 입은 두 미망인이 바람찬 돛배처럼 그의 뒤를 따르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아무 일도 없습니다. 아무 일도 없어요. 그가 외쳤다. 헛소동의 예행 연습이었지요. 숙녀분들은 물러가세요. 그렇지 않으면 팔을 내고 위험한 일을 저지르겠어요. 그의 얼굴은 정말로 무섭게 보였다. 까만 눈에서는 불꽃이 튀기고 있었다.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고 계속해서 말했다. 하녀 한 사람이 가위에 눌렸던 것입니다. 단지 그것뿐입니다. 원래 흥분하기 쉬운 신경질적인 여인이었는데 틀림없이 유령의 꿈을 꾸고
발작을 했을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방으로 돌아가는 것을 내 눈으로 봐야겠습니다. 집안이 조용해져야 그녀를 돌봐줄 수 있으니까요. 신사 여러분은 숙녀들에게 본보기를 보여주세요. 잉그램 양, 당신은 틀림없이 공연한 공포에 깨어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에이미와 루이자도 한 쌍의 비둘기답게 잠자리로 돌아가요. 부인들, 추운 복도에 이렇게 오래 서 있으면 감기 드십니다. 이렇게 달래고 또 명령을 해서 겨우 모두들 다시 각자의 방으로 돌려보냈다. 나는 방으로 돌아가라는 명령을 기다리지 않고 나올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에게도 들키지 않고 방으로 돌아왔다. 그러나 잠자리에 들지는 않았다. 뿐만 아니라 조심스럽게 옷을 갈아입었다. 외침 뒤에 들려온 소리와 말소리를 들은 것은 아마도 나뿐일 것이다. 왜냐하면 그 소리들은 바로 내 방 위에서 들려왔기 때문이었다. 집안을 온통 공포로 떨게 한 것은 틀림없이 하녀의 꿈은 아닐 것이다. 로체스터 씨의 설명은 손님들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꾸며낸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비상사태에 대비해서 옷을 입었다. 옷을 입고 나서 나는 오랫동안 창가에 앉아서 정적에 잠긴 정원과 환한 들판을 바라보면서 무엇인지 몰라도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있었다. 기괴한 외침과 격투와 부르짖음이 있은지라 무엇인가 사건이 꼭 뒤따를 것만 같았다. 그러나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다시 조용해졌다. 속삭이던 소리도 사람들의 동작도 하나하나 사라져서 1시간쯤 시간이 지나자 돈필드홀은 다시 사막처럼 조용해졌다. 수면과 밤이 지배권을 되찾은 것 같았다. 그동안의 다른 기우로 이제 막 지려고 했다. 추위와 어둠 속에 그대로 앉아있기가 싫어서 옷을 입은 채로 침대에 누워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창가를 떠나서 소리 없이 양탄자 위를 걸었다. 허리를 굽히고 신을 벗으려고 하는 순간 조심스럽게 문을 두들기는 소리가 들렸다. 나를 찾으시나요? 내가 물었다. 자지 않고 있었어? 하고 얘기했던 목소리, 즉 주인의 목소리가 들렸다. 예, 옷을 입고 있어? 예. 그럼 조용히 나와줘요.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복도에는 로체스터 씨가 촛불을 들고 서 있었다. 부탁이 있어. 이리로 와요. 천천히 소리 없이. 내 슬리퍼는 얄팍해서 깔개를 깐 복도를 소리 없이 고양이처럼 걸을 수가 있었다. 그는 미끄러지듯이 복도를 걸어가 계단을 올라가서 그 불길한 3층의 어둡고 천장이 얇은 복도에 섰다. 나도 뒤를 따라서 그의 옆에 서 있었다. 당신 방에 해면이 있어? 네, 있어요. 혹시 각성제도 있어? 예. 방으로 가서 둘 다 가지고 와요. 나는 돌아와서 세면대에서 해면을 그리고 서랍에서 각성제를 찾아가지고 되돌아갔다. 그는 거기서 기다리고 있었다. 손에는 열쇠를 쥐고 있었다. 작고 까만 문 앞에 다가서자 그것을 열쇠 구멍에 꽂았다. 그는 동작을 멈추고 다시 나에게 말을 건넸다. 피를 봐도 괜찮겠어? 괜찮으리라고 생각해요. 아직 본 일은 없지만요. 이렇게 대답하면서 몸을 떨었는데 그렇다고 춥거나 마음이 약해진 것은 아니었다. 손을 이리 줘요. 기절할지도 모르니까. 그는 내 손가락을 잡았다. 따뜻하고 침착하고. 그가 말했다. 전에 페어팩스 부인이 집 전체를 안내해 줄 때에 본 기억이 있는 방이다. 그때는 시장이 쳐져 있었으나 지금은 그 일부분이 걷혀 있어서 그때는 숨겨져 있던 문이 보였다. 문이 열려 있어서 방 안에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마치 싸우는 개처럼 으르렁대는 소리가 그곳에서 들려왔다. 로체스터 씨는 촛불을 놓고 나에게 잠깐 기다리라고 하고 구석방으로 들어갔다. 커다란 웃음소리가 그를 맞았다.
처음에는 소란스러웠으나 마침내는 그레이스 폴 특유의 귀신 같은 웃음소리가 났다. 그렇다면 거기 있는 사람은 그녀다. 낮은 목소리로 그에게 말을 건넸으나 그는 아무 말도 없이 무엇인가 할 일을 했다. 그리고 다시 나와서 뒤에 있는 문을 잠갔다. 이리 와요, 제인. 그가 말하자 나는 커다란 침대의 반대쪽으로 걸어갔다. 거기에 드리워져 있는 커튼 때문에 방 안의 대부분이 가려져 있었다. 커다란 알라기자가 침대 머리맡에 놓여 있었는데 웃저고리를 벗은 사나이가 앉아 있었다. 꼼짝 않고 머리를 뒤로 젖히고는 눈을 감고 있었다. 로체스터 씨가 그에게 촛불을 비췄다. 창백하고 핏기 없는 그의 얼굴을 보고 나는 새로운 손님, 메이슨이라는 것을 알았다. 셔츠의 한쪽과 한쪽 팔이 피에 젖어 있는 것을 봤다. 촛불을 잡아요. 로체스터 씨가 말했기 때문에 나는 그것을 받아들었다. 그는 세면대에서 물이 들어있는 대야를 가져왔다. 그걸 들고 있으라고 말해서 나는 시키는 대로 했다. 그는 해면에 물을 적셔서 죽은 사람 같은 얼굴을 축축하게 했다. 그리고 나에게 각성제를 달라고 하여 그의 콧구멍에 가져다 댔다. 메이슨 씨는 조금 지나자 눈을 뜨고 신음소리를 냈다. 로체스터 씨는 부상자의 셔츠를 벌렸는데 어깨와 팔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다. 그는 뚝뚝 떨어지는 핏방울을 해면으로 닦아냈다. 상처가 위험한가? 메이슨 씨가 중얼거렸다. 바보같이. 아니야. 조금 핥히었을 뿐이야. 그런 걸 가지고 정신을 잃으면 어떻게 해? 정신 차려. 내가 가서 의사를 불러오겠네. 내일 아침까지는 의사에게 옮겨갈 수 있을 것이네. 그러고 나서 다시 계속 말했다. 제인, 당신은 이 방에서 이 신사와 함께 있어 줘야겠어. 1시간이나 2시간쯤. 피가 흐르면 내가 한 것처럼 해면으로 닦아내요. 전신이 몽롱해지는 것 같으면 저 세면대에 있는 물잔을 입에 대주고 각성제를 코에 대줘요. 무슨 일이 있더라도 이 사람에게 말을 걸어서는 안 돼요. 그리고 리처드, 자네도 이 아가씨에게 얘기를 하면 생명이 위험하네. 입을 연다든가 흥분한다든가 하면 그 결과에 대해서 나는 책임을 지지 않겠네. 사나이는 다시 신음했다. 몸을 움직이려는 용기도 없어 보였다. 죽음에 대한 공포랄까 또는 다른 어떤 공포가 그의 몸을 마비시키는 것 같았다. 로체스터 씨가 피 묻은 해면을 넘겨주었기 때문에 나는 그가 하던 대로 그것을 사용했다. 그는 잠깐 동안 나를 바라보다가 입을 열었다. 명심해요.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고 나서 방에서 나갔다. 자물쇠 구멍에서 열쇠가 삐걱거리고 나서 그의 발소리가 점점 멀어져 들리지 않게 되자 나는 이상한 기분을 느꼈다. 나는 지금 3층에 있다. 기괴한 밀실에 갇히고 어둠에 쌓여 있다. 나의 눈과 손 밑에는 피에 젖은 창백한 사람이 누워있고 사라져 죽으려고 한 여자는 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다. 정말로 소름이 끼치는 일이다. 다른 것은 다 찾는다 하니 우리 그분이 다가와서 덮치지나 않을까 하는 생각으로 불길이 웃었다. 그러나 막대준 일을 해야만 했다. 나는 이 무서운 얼굴을 지켜야 했다. 말하는 것이 금지된 창백하고 움직이지 않는 입술, 눈은 감았다 떴다 하며 방 안을 두리번거리다가 나를 응시했는데 공포에 쌓인 멍청한 눈이었다. 핏물이 된 대야에 몇 번이고 손을 담가서 흐르는 피를 닦아야만 했다. 심지를 자르지 않은 촛불이 일을 하고 있는 동안에 점점 힘들어져서 나를 둘러싸고 있는 구석방의 그늘이 지게 하고 오래된 낡은 침대 밑을 어둡게 하고 맞은편에 놓여있는 장롱문에서 너울거리는 이상한 그림자를 지켜보아야 했다. 장롱문 정면에는 12개의 판자가 붙어 있었는데 그 하나하나가 모두 액자로 되어서 그리스도의 10 제자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그 위에는 흑단으로 된 십자가와 분사 상태의 그리스도산이 있었다. 점점 더해가는 어두움과 너울거리는 불빛이 이곳저곳으로 옮겨지는 데 따라서 턱수염을 기른 의사 누가가 미간을 찌푸리는가 하면 요한의 긴 머리털이 나부끼고 다음에는 유다의 악마 같은 얼굴이 판자위에 나타나서 점점 생기를 띄었는데 대반 역사가 사탄 자신이 부하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것 같았다. 이런 속에서도 나는 환자를 돌볼 뿐 아니라 귀를 기울이고 옆방에 우리 속에 있는 맹수인지 악마인지의 동태를 경계해야만 했다. 그러나 로체스터 씨가 들어갔다 나온 후에는 마치 마술의 결박이라도 당한 것 같았다. 밤 동안에 긴 간격을 두고 3번 소리가 들려왔다. 마루를 밟는 삐걱대는 소리와 순간적으로 되살아나는 으르렁거리는 개소리와 같은 소리와 인간의 깊은 신음소리였다. 그리고 나는 자신의 생각으로 인해서 괴로워했다. 외딴 저택에서 인간의 모습을 하고 살며 집주인이 추방하지도 못하고 억제하지도 못하는 죄악의 실체가 무엇일까? 한밤중에 어떤 때는 화재를 그리고 어떤 때는 유혈극을 폭발시키는 비밀은 어떤 것일까? 보통 여인의 얼굴과 형태를 하고 때로는 조롱하는 악마의 소리를 내고 때로는 썩은 고기를 탐내는 맹수의 소리를 내는 것은 어떤 동물일까? 그리고 또 내가 허리를 굽히고 간호하고 있는 이 사람, 평범하고 처음 보는 이 사람은 왜 공포의 거미줄에 걸려 있었을까? 복수의 여신이 왜 그를 습격했을까? 하필이면 모두가 자야 할 이 시각에 이곳을 찾아왔을까? 나는 로체스터 씨가 그에게 아래층 방을 배당하는 것을 들었는데 왜 여기까지 왔을까? 그리고 왜 자기에게 가해진 폭력과 배반 행위에 대해서 이처럼 얌전할까? 로체스터 씨한테서 침묵을 강요당하고 나서 어쩌면 그렇게 순순히 복종할까? 그리고 로체스터 씨는 왜 그에게 침묵을 강요했을까? 손님이 폭행을 당하고 전에는 자기의 생명을 위협받았는데 그는 이 2가지 것을 모두 비밀에 붙이려고 하고 망각시키려고 한다. 끝으로 나는 메이슨 씨가 로체스터 씨에게 순종하고 후자의 강렬한 의지가 전자의 지둔함을 완전히 지배하는 것을 봤다. 두 사람 사이에 오고 간 2-3마디의 말이 나에게 이것을 입증해 주었다. 전에 있었던 두 사람 사이의 교제에 있어서 전자의 소극적인 성품이 후자의 적극적인 정력에 의해서 움직였을 것은 분명한데 그렇다면 메이슨 씨의 도착을 들었을 때 로체스터 씨가 당황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 저항할 줄 모르는 일개 인간의 이름이 2-3시간 전에는 그에게 전해졌을 때에 떡갈나무의 벼락이라도 친 것 같았던 것은 무슨 까닭일까? 이제 자신은 끝장이 났다고 외칠 때의 표정과 창백한 얼굴의 로체스터 씨를 나로서는 잊을 수가 없었다. 내 어깨 위에 놓았던 팔이 떨었던 것 또한 잊을 수가 없다. 페어팩스 로체스터의 단호한 정신을 그처럼 굴복시키고 생기에 넘치는 육체를 떨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던 것이다. 언제쯤 돌아올까? 나는 마음속으로 부르짖었다. 밤은 지루하게 길었다. 피를 흘리는 환자는 쇠약해져서 신음하며 앓고 있는데 날은 새지 않고 구원을 청하러 갔던 사람도 오지 않았다. 나는 여러 번 창백해진 메이슨 씨의 입술을 적셔주고 몇 번이고 각성제를 맞게 했으나 모든 노력이 허사가 된 것 같았다. 육체적인 고통 때문인지 정신적인 고통 때문인지 또 출혈 때문인지 아니면 3가지를 다 합친 탓인지 체력이 급속도로 소모되고 있었다. 몹시 신음하고 쇠약해지고 정신이 몽롱해져서 죽는 것이 아닌가 생각되었다. 그런데도 그와 얘기도 할 수 없었다. 마침내 촛불은 다 타고 꺼졌다. 불이 꺼질 때 상에 친 커튼의 가장자리로 희미한 빛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동이 트기 시작한 것이다. 곧 이어서 멀리 중간뜰에 있는 계집 밖에서 파일럿이 듣는 소리가 들려왔다.
희망이 되살아났다. 뿐만 아니라 보장되어 있었다. 5분쯤 지나자 열쇠 여는 소리가 나의 간호역의 해제를 알렸다. 그 시간은 불과 2시간이 지나지 않았으나 몇 주간도 그보다는 짧게 생각되었다. 로체스터 씨가 들어왔다. 그가 데리러 갔던 의사도 같이 들어왔다. 자, 빨리 서둘러 주세요. 카터 씨. 로체스터 씨가 의사에게 말했다. 30분 내에 상처를 치료하고 붕대를 감고 환자를 아래층으로 옮겨야 합니다. 하지만 환자가 움직일 수 있을까요? 괜찮을 것입니다. 대단한 상처가 아니니까요. 심경이 과민했을 따름입니다. 정신을 차려야죠. 그럼 곧 시작해 주세요. 로체스터 씨는 두터운 커튼을 젖히고 네덜란드 천으로 만든 상가리개를 열어서 될 수 있는 대로 바깥빛을 많이 들어오게 했다. 그러자 나는 날이 새는 밖을 내다보고 놀랍기도 하고 한편 기쁘기도 했다. 어쩌면 저렇게 아름다운 장밋빛이 동편 하늘을 비추고 있다. 로체스터 씨는 메이슨 씨에게 다가갔다. 그는 이미 의사의 치료를 받고 있었다. 여복의 기분이 어떤가? 그녀에게 당했어. 맥빠진 대답이었다. 괜찮아. 기운을 내. 2주일만 지나면 예전과 다름없이 될 거야. 피를 조금 흘렸을 뿐이야. 카터 씨, 위험하지 않다고 말해주세요. 나는 양심을 걸고 보장합니다. 붕대를 풀고 나서 카터 씨가 말했다. 조금만 일찍 손을 닿더라면 좋았을 뻔했습니다. 그랬더라면 이렇게 출혈이 심하지 않았을 텐데. 그런데 이거 어떻게 된 일이지요? 어깨살이 도려낸 것처럼 찢겨졌는데 이 상처는 칼에 의한 것이 아니에요. 이빨 자국이 있는데요. 그녀가 물었어. 로체스터가 칼을 빼앗자 수범처럼 달려들었어. 메이슨이 말했다. 자네는 당하고만 있지 말고 막 붙어서 싸워야만 했어. 로체스터 씨가 말했다. 그런 상태에서 어떻게 할 수 있단 말인가? 메이슨이 대답했다. 너무 무서웠어. 그런 줄은 몰랐어. 처음에는 얌전했거든. 그는 몸서리치면서 말했다. 그러게 내가 뭐라든가 그녀 옆에 갈 때는 조심하라고 하지 않았나. 아침까지 기다려서 나와 같이 갔어야 했어. 오늘 밤에 더구나 혼자 만나려고 한 것은 잘못이었어. 뭔가 내가 좀 도와줄 수 있을까 생각했었어. 그렇게 생각했었다고. 자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나지 짜증이 나는군. 하여간 자네는 당한 거야. 앞으로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또 당할 걸세. 그러나 나는 더 이상 말을 않겠네. 카터 씨, 빨리빨리 서둘러줘요. 곧 해가 뜨겠어요. 이 사람을 빨리 보내야 돼요. 곧 끝납니다. 어깨에는 붕대를 감았어요. 이제 팔에 상처를 봐야겠어요. 여기도 물린 것 같아요. 내 피를 빨아먹었어. 내 심장에 피를 말려버리겠다고 했거든. 메이슨이 말했다. 로체스터 씨가 몸서리치고 있는 것을 나는 봤다. 혐오와 공포와 증오의 표정이 완연해서 얼굴이 비뚤어질 것 같았으나 다만 다음같이 말했을 따름이다. 조용하게, 리처드. 그녀가 횡설수설하는 말에 신경 쓸 것 없네. 다시 되풀이하지 말게. 잊을 수 있다면 나도 좋겠네. 라고 리처드가 대답했다. 영국을 떠나면 잊을 수 있을 걸세. 스페니시 타운으로 돌아가면 그녀는 죽었거나 매장한 것으로 생각하게 되겠지. 아니, 그녀에 대한 것은 생각할 필요도 없어. 오늘 밤의 일은 잊을 수 없네. 불가능하지 않을 거야. 기운을 내게. 그 시간 전만 해도 죽을 것 같았는데 이제는 되살아나서 얘기를 하고 있어. 자, 카터 씨의 치료가 거의 끝나가고 있어. 이제 곧 자네의 흉한 꼴을 면하게 해주지. 제인, 그가 돌아와서 처음으로 내 쪽에 머리를 돌렸다. 이 열쇠를 가지고 내 방으로 가서 옷장에 이 서랍을 열고 깨끗한 셔츠와 목걸이를 가져와요. 빨리. 나는 그가 시키는 대로 옷장을 뒤져서 그가 말한 물건을 가지고 돌아왔다. 그러면 내가 이 사람에게 옷을 입혀주는 동안 침대 반대쪽으로 가 있어요.
밖으로 나가지 말고 또 할 일이 있을 테니까. 나는 시키는 대로 물러났다. 아래층에 내려갔을 때 일어난 사람은 없었어. 제인? 계속해서 로체스터 씨가 물었다. 아니요, 조용했어요. 자네를 이제 감쪽같이 내보내는 거야. 그렇게 하는 것이 자네를 위해서도 좋고 저기 있는 불쌍한 것을 위해서도 좋을 거야. 나는 오랫동안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노력해왔는데 이제 와서 노출시키고 싶지는 않아. 파터씨, 조끼 입히는 것을 좀 도와주세요. 자네 모피망토는 어디 뒀나? 이렇게 지독스럽게 추운 고장에서는 그 망토 없이는 자네는 단 1마일도 가지 못할 걸세. 자네 방에 있나? 제인, 메이슨 씨 방으로 달려가서 거기 있는 망토를 가져와요. 다시 뛰어가서 나는 안쪽과 가장자리에 모피를 댄 커다란 망토를 가지고 왔다. 그런데 또 하나 할 일이 있어. 지칠 줄 모르는 주인이 말했다. 한 번 더 내 방에 가야만 하겠어. 마침 벨벳 슬리퍼를 신길 잘했군. 제인, 이럴 때에는 머리가 돌지 않는 하이는 소용이 없어. 화장대 가운데 서랍을 열어서 거기 있는 조그만 약병과 작은 잔을 갖고 와요. 빨리. 나는 그곳으로 달려가서 필요한 것들을 가지고 돌아왔다. 됐어. 그런데 의사 선생, 나의 책임하에 이것을 한 모금 먹일까 합니다. 이 강심제는 로마에서 이탈리아의 엉터리 의사한테서 산 것인데 당신이라면 아마 그 사기꾼 의사를 차버렸을 것이요. 남용할 것은 아니지만 가끔 쓰는 것은 효과가 있어요. 말하자면 지금 같은 경우에 제인, 물을 조금. 그가 잔을 내밀었기 때문에 나는 세면대에 있는 물주전자에서 반쯤 물을 따랐다. 됐어. 이젠 약을 따라줘요. 나는 그대로 했다. 그는 진홍색의 약물을 12방울 따라서 메이슨에게 내밀었다. 이걸 마셔 리처드. 1시간쯤은 원기를 지속시켜 줄 거야. 그렇지만 몸에 해로운 것이 아닌가? 열이 나지 않을까? 마셔. 마시라니까. 거역해도 소용없다는 것을 안 메이슨 씨는 시키는 대로 마셨다. 그는 옷을 갈아입었다. 안색은 좋지 않았으나 피투성이는 아니었다. 로체스터 씨는 그가 액체를 마시고 난 다음에 3분쯤 그대로 앉혀두었다. 그러고 나서 그의 발을 잡았다. 이제 일어설 수 있을 거야. 일어나봐요. 환자는 일어났다. 카터, 그쪽 어깨 밑에 손을 넣고 부축해줘요. 기운을 내, 리처드. 발을 내디뎌. 됐어. 기분이 좀 좋아지는 것 같군. 메이슨 씨가 말했다. 틀림없이 그럴 거야. 그리고 제인, 먼저 나가서 문 뒷계단으로 가. 옆복도로 통하는 문을 열고 가운데 뜰에서 기다리고 있는 역마차 마부에게 준비하고 있으라고 해. 우리도 곧 갈 테니까. 그리고 제인, 누가 있으면 계단 밑에 와서 기침을 해줘. 이때가 5시 반이었는데 해가 맞으려고 했으나 부엌은 아직 어둡고 조용했다. 옆 복도의 문에는 빗장이 줄려 있었으나 소리 없이 열었다. 가운데 뜰은 조용하고 문이 활짝 열려 있었고 그 밖에 역마차가 있었는데 마차에는 말이 메어져 있고 마부는 제자리에 앉아 있었다. 가까이 가서 주인이 곧 나온다는 것을 알리자 그는 머리를 끄덕거렸다. 그러고 나서 조심스럽게 주위를 살피고 귀를 기울였다. 어디를 돌아봐도 아침에 정적이 깃들어 있었다. 하인들이 자는 방의 창에는 아직 커튼이 드리워진 채였고 하얀 꽃을 피운 과수원의 나무 사이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다. 그 나뭇가지가 중간들을 에워싼 담 위에 하얀 꽃줄처럼 드리워져 있었다. 닫혀진 마구간에서는 가끔 말들이 발을 구르고 있었다. 그 밖에 모든 것은 조용했다. 신사들이 모습을 나타냈다. 메이슨은 로체스터 씨와 의사의 부축을 받아가며 참고 걸을 만한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우선 그를 마차에 태우고 나서 파터 씨가 뒤따라 올랐다. 잘 좀 돌봐주시오. 로체스터 씨가 의사에게 말했다. 완쾌될 때까지 당신 집에 있도록 해.
하루 이틀 사이에 상태를 걸어가죠. 리처드, 기분은 어떤가? 신선한 공기 덕분에 되살아났네. 페어팩스. 그가 앉아있는 쪽에 문을 열어줘요. 카터. 바람이 없으니까 잘 가게. 페어팩스. 왜 그러나? 그녀를 잘 돌봐주게. 될 수 있는 한 너그럽게. 그녀를. 말을 그치고 울음을 터뜨렸다. 최선을 다하지.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그렇게 할 생각이네. 하고 대답했다. 그가 문을 닫자 마차는 달리기 시작했다. 이것으로 모든 것이 끝났으면 좋으련만. 육중한 중간뜰의 문을 닫고 빗장을 지르면서 로체스터 씨가 덧붙여서 말했다. 그러고 나서 그는 천천히 허탈 상태에 빠진 사람 모양으로 과수원을 둘러싸고 있는 담의 문 쪽으로 걸어갔다. 나는 할 일이 끝난 것으로 생각하고 집 쪽으로 발길을 돌렸을 때 그가 나를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다. 그는 과수원으로 통하는 문을 열고 나를 기다리고 서 있었다. 잠깐 동안 신선한 공기를 마시러 갑시다. 그가 말했다. 저 집은 토굴에 지나지 않아. 그런 기분이 들지 않나? 저는 훌륭한 집이라고 생각해요. 당신의 눈에는 무경험의 마력이 씌워져 있는 거야. 그가 대답했다. 그러므로 마력이 씌워진 매개물을 통해서 사물을 보고 있어. 번쩍거리는 것은 지늘기고 비단 벽거리는 거미줄이고 대리석은 도려 펴진 석판이고 윤이 나는 널빤지는 쓰레기. 나무 조각이든가 아니면 거칠거칠한 껍질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당신은 식별하지 못하고 있는 거야. 자, 여기라면 모든 것이 진실하고 아름답고 순수해. 그는 산책길을 정처 없이 거닐었는데 길 한쪽 편에는 해양목과 사과나무와 배나무와 벚나무가 심어져 있었고 다른 한쪽 편에는 아라세이도, 아메리카 페레니꽃, 프리뮬러, 펜지 등 우리들의 귀에 익은 많은 꽃들이 개사철숲, 들잔리, 그 밖에 여러 가지 향기로운 풀과 섞여서 만발해 있었다. 초목들은 4월의 비와 햇볕을 받고 난 뒤에 아름다운 봄날 아침이 아니고는 볼 수 없을 정도로 싱싱했다. 태양은 막 동쪽 하늘에 얼룩진 구름 사이로 오르고 있었는데 그 빛은 꽃을 피우고 이슬을 머금은 과수원을 비추고 그 밑에 조용한 산책길을 비췄다. 제인, 꽃을 줄까? 그는 숲속에서 피기 시작한 장미 한 송이를 꺾어서 나에게 주었다. 고맙습니다. 제인, 이 같은 해돋이를 좋아하고 따뜻한 한낮이 되면 흘림없이 녹아버릴 저 가벼운 구름을 높이 띄우고 있는 저 하늘을 그리고 이 정적과 향기로운 공기를 말이오. 무척 좋아해요. 괴상한 하룻밤을 보냈지, 제인. 예. 그래서 얼굴이 참백하고 네이슨과 단 둘이 있을 때 무섭지 않았어? 구석방에서 누가 나올까봐 무서웠어요. 그 문에는 쇠를 잠가 두었었지. 열쇠는 내가 가지고 있었고 어린 양을, 나의 귀여운 어린 양을 보호할 조치를 취하지 않고 늑대의 속을 옆에 두었다면 나는 무심한 목자가 되었을 것이오. 제인은 안전했었지. 그레이스 푸울은 앞으로도 여기 있게 되나요? 그래. 그녀 때문에 신경 쓸 것 없어요. 그런 건 잊어버려요. 그래도 그녀가 있는 한 당신 생명은 안전할 것 같지 않아요. 걱정할 것 없어. 내가 조심할 테니까. 어젯밤 당신을 괴롭힌 위험은 사라졌나요? 메이슨이 영국을 떠날 때까지는 그렇다고 단언할 수는 없어. 아니, 그 뒤에도 그렇지. 제인, 나에게 살아간다는 것은 언제 터져서 불을 뿜을지 모르는 분화구의 지각 위에 서 있는 것이나 다름없어. 하지만 메이슨 씨는 순한 것 같아요. 당신은 그분에게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해요. 그분은 당신의 뜻을 무시한다든가 일부러 당신에게 해를 끼칠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야 그렇지. 메이슨은 내 말을 거역하지도 않을 것이며 알면서 나를 해치지는 않을 것이야. 그러나 그가 생각 없이 무심코 하는 한마디가 생명까지는 아니더라도 나의 행복을 빼앗을 수는 있어요. 주의를 시키세요. 당신이 두려워하는 그것을 그에게 알려서 어떻게 하면 위험을 피할 수 있는지
그것을 가르쳐 주세요. 그는 비웃는 듯한 웃음을 웃으면서 갑작스레 내 손을 잡았다가 곧 다시 놓았다. 바보같이 그것이 마음대로 된다면 무슨 걱정이 있겠어? 당장에 해소되지. 메이슨과 사귀고 나서 오늘날까지 내가 그에게 이렇게 해 라고 하기만 하면 그대로 해왔어. 그러나 이 경우에는 그에게 명령을 할 수가 없어. 나에게 상처나지 않도록 조심하게 리처드 라고 말할 수는 없단 말이야. 왜냐하면 나한테 상해를 입히는 것이 그로서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것이 절대 필요하니까. 뭔가 어리둥절한 모양인데 더욱 어리둥절하게 해주지. 당신은 나의 다정한 친구였지? 제인, 당신한테 봉사하고 싶어요. 옳은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시키는 대로 하겠어요. 당신 생각은 바로 그럴 거야. 당신이 나를 돕고 나를 즐겁게 해주고 그리고 당신의 성품에 맞는 말을 빌린다면 옳은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나를 위해서 또 나와 함께 일할 때 당신의 태도와 걸음걸이에서 그리고 눈과 얼굴에서는 순수한 만족의 빛을 찾아볼 수가 있어. 만약에 당신이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을 내가 시켰다면 가벼운 걸음걸이로 움직이지도 않았을 것이며 재빠른 솜씨로 해치우지도 않았을 뿐더러 생기 있는 시선과 활기에 찬 안색도 보이지 않았을 거야. 그럴 때 나의 친구는 조용히 창백한 얼굴로 나를 향해서 아니에요. 그건 안 돼요. 옳지 않은 일이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라고 잘라 말하고 항성처럼 부동의 자세를 취했을 거야. 그렇지. 당신도 나를 지배할 힘을 가지고 있어서 나를 해칠는지도 모르지. 그러나 충실한 친구인 당신이 당장에 나를 해치도록 나의 약점을 가르쳐 주지는 않을 거야. 나를 무서워하지 않는 것처럼 메이슨 씨도 무서워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정말로 안전할 텐데. 제발 그랬으면. 여기 벤치에 앉아요, 제인. 넝쿨에 덮인 담 가운데 아치형으로 되어 있는 정자에 통나무로 만든 앉을 자리가 마련되어 있었다. 로체스터 씨는 내가 앉을 자리를 남겨놓고 거기에 걸터 앉았다. 그러나 나는 그의 앞에 서 있었다. 앉아요. 이 벤치는 둘이 앉을 수 있어. 내 옆에 앉는 것을 주저하는 것은 아니겠지? 앉는 것이 잘못일까, 제인? 나는 대답 대신에 거기 앉았다. 거절한다는 것은 오히려 어리석은 것으로 생각되었다. 그러면 나의 친구요. 태양이 이슬을 마시고 있는 동안에 이 오래된 정원에 모든 고치잠에서 깨어나서 꽃을 피우고 새들이 동필대에 와서 그들의 새끼에 먹이를 주어가고 아침 일찍 일어난 꿀벌들이 하루 일을 시작하는 동안에 내가 문제를 하나 제시할 테니까 이것을 자신의 것으로 생각해 주길 바라오. 우선 나를 바라보면 마음이 안정되어 있다는 것을 말해줄 것이며 내가 당신을 붙잡는 것이 잘못이라든가 또는 당신이 붙들려 있는 것이 잘못이라고 생각하고 두려워하는 일이 없어야겠어. 두려워하지 않아요. 만족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제인, 상상력의 힘을 빌리도록 해요. 자신을 잘 길들여진 양육된 소녀로 생각하지 말고 어려서부터 제멋대로 자라난 버릇없는 소년이라고 생각해봐요. 먼 나라에 있다고 상상해요. 그리고 거기서 중대한 과오를 범했는데 그것이 어떤 성질의 것이며 어떤 동기에 의한 것인지 그것은 묻지 않기로 하고 다만 그 결과가 일생을 통해 붙어다니면서 생활을 더럽힌다고 상상하는 거야. 범한 것이 범죄라고는 말하지 않았어. 유혈이라든가 그런 따위의 죄는 아니야. 그런 죄를 범했다면 법의 심판을 받으면 그뿐이야. 내가 말하는 것은 과실이야. 그 행위의 결과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참을 수 없는 것으로 되는 거야. 그래서 마음이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수단을 비록 정상적인 것은 아닐지라도 법에도 걸리지 않고 죄도 되지 않는 수단을 강구하는 거야. 그러나 여전히 비참해. 왜냐하면 인생의 출발에서 희망이 뭉개졌기 때문이야. 태양은 대낮에도 일식으로 항상 어둡고 그대로 어두운 채로 지는 거야. 스딧은 속된 현상이 유일한 기억의 양식이지. 여기저기를 방황하면서 방랑에서 안위를 찾고 방탕에서 쾌락을 찾으려고 하지. 지성과 감정을 무디게 하는 비정상이 감각적인 쾌락 말이야.
그리하여 마음이 지치고 영혼이 시들고 나서 자기가 택한 오랜 방랑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오는 거야. 그런데 새로운 친구를 사귀게 돼. 어떻게 어디서 사귀게 됐는지는 문제로 삼을 것이 없어. 이 새로 사귄 사람에게서 지난 20년 동안 찾아서나 만날 수 없었던 선량하고 밝은 특성을 찾는 거야. 그 특성이야말로 신선하고 건강하며 조금 더 더러운 기가 없어. 이런 교제를 시작하게 되자 생기가 나고 재생되고 보다 나은 하루하루가, 보다 높은 소망이, 그리고 보다 순결한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끼는 거야. 생을 재출발해서 앞으로 남은 여생을 불멸의 존재로서 보다 적절하게 보내려고 하는 거야. 이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습관이라는 장애물을 당신의 양심도 인정하지 않고 판단력도 찬성하지 않는 단순한 인습적인 장애물을 뛰어넘어도 정당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까? 그는 말을 마치고 나의 대답을 기다렸으나 나는 뭐라고 했으면 좋을는지, 현명하고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신령이라도 있으면 좋으련만. 부질없는 생각이다. 서풍이 나의 주변에 넝쿨에 속삭이고 있었으나 그 입김을 언어의 매개체로 삼아줄 정다운 요정 아리엘은 나타나지 않았다. 나무 끝에서 새들이 지저귀기는 했으나 그 소리는 아름다울 망정 의미는 없었다. 로체스터 씨는 다시 물었다. 방랑 생활을 하고 죄가 많긴 하지만 이제는 휴식을 취하며 뉘우치고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개의치 않는 것은 잘못일까? 그것은 얌전하고 우아하고 상냥한 사람들을 사귐으로써 마음의 평화와 갱생을 얻기 위한 것인데, 방랑자의 휴식이나 죄인의 계심은 남에게 의존할 것이 아닙니다. 나는 말했다. 남자도 여자도 죽기 마련입니다. 철학자에게도 지혜가 모자라는 수가 있고 그리스도 신자에게도 선량한 마음이 결여되는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당신이 아는 사람이 고통을 받고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다면 자기보다 위에 있는 존재에게 회개하는 힘과 위안을 얻도록 하세요. 그런데 그 수단이 문제야. 일을 주관하는 신은 그 수단을 정하는 거야. 나 자신은 속되고 방탕하고 불안정한 사람이었어. 그런데 그것을 치유할 방법을 발견했다고 믿게 된 것은, 그는 말을 멈추었다. 새들은 지저귀고 풀잎은 살랑거리고 있었다. 나는 왜 그들이 노래와 살랑거리는 것을 멈추고 그가 말하려고 하던 계시를 들으려고 하지 않는지 이상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들으려고 했더라도 오래 기다려야만 했을 것이다. 그토록 침묵은 오래 계속되었다. 마침내 나는 얼굴을 들어서 말을 주저하고 있는 그를 바라봤다. 그는 나를 뚫어지게 보고 있었다. 나의 친구, 제인. 그는 완전히 어조를 바꾸어서 말했다. 한편 그의 안색도 변해서 부드러움과 우아한 모습은 사라지고 사납고 비웃는 것 같았다. 당신은 내가 잉그램 양에게로 기울어진 것을 느꼈을 것이오. 만약에 내가 그녀와 결혼한다면 그녀가 나를 훌륭하게 갱생시켜 주리라고 생각하나요? 그는 벌떡 일어나서 산책길 저쪽 편으로 걸어갔는데 돌아오는 길에는 콧노래까지 불렀다. 제인, 밤을 새워서 안색이 좋지 않은데 안면을 방해했다고 나를 원망하는 건 아니야. 원망한다고요? 별 말씀을요. 그 말을 다짐하는 의미에서 압수합시다. 왜 이렇게 손가락이 차지? 어젯밤 비밀의 방문 앞에서 손을 잡았을 때는 따뜻했었는데, 제인, 언제 다시 나하고 불침번을 서겠어? 언제든지 내가 필요하면 하죠. 말하자면 내가 결혼하기 전날 밤 틀림없이 난 잠을 이루지 못할 거야. 나와 같이 있어 주겠다고 약속해 주겠어? 당신한테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거야. 당신은 그녀를 보았고 또 알고 있으니까. 그렇게 할게요. 그녀는 보기 드문 사람이지, 제인? 그렇죠. 큰 여자야. 정말 몸집이 큰 여자야. 몸이 큰데다 다갈색에 귀엽고 통통해. 카르타고의 여인이 가졌으리라고 생각되는 머리카락이고
저런, 덴트와 린이 마구간에 있는데 숲 사이를 지나서 연문을 통해서 집으로 들어가요. 내가 그와 갈라져서 걷고 있을 때 그가 중간 틀에서 쾌활하게 말하는 소리가 들렸다. 메이슨이 오늘 아침에 여러분을 두고 떠났습니다. 해 뜨기 전에 출발했는데 그 때문에 나는 새벽 4시에 일어났죠. 예감이란 이상한 것이다. 공감도 그렇고 징조도 또한 그렇다. 이 세 가지가 결합되면 인간으로서는 풀 수 없는 신비가 되는 것이다. 나는 지금까지 예감이란 데 대해서 비웃은 적이 없었는데 그 까닭인즉 나 자신이 이상한 예감을 경험했기 때문이다. 공감도 존재한다고 나는 믿는다. 가령 오랫동안 멀리 떨어져 살아서 서로 왕래가 없이 전혀 남같이 되어버린 친척과 비록 소원해지긴 했지만 서로가 출생원을 더듬으면 근원이 하나라는 것을 입증해주는 것 같은 경우 말이다. 그 작용을 사람의 지혜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다. 그리고 징조에 대해서도 다른 모르나 자연과 인간과의 감흥이라고 생각된다. 내가 6살 난 어린아이였을 때 어느 날 밤 베시리분이 마사이보트한테 꿈 얘기를 했는데 자기는 어린아이 꿈을 꾸었는데 어린아이의 꿈을 꾼다는 것은 자신에게나 가까운 친척에게 불행이 있을 징조라고 말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다. 만약에 뚜렷이 기억에 남을 만한 사건이 없었던 듯 잊어버렸을 것이다. 그런데 다음날 배시는 집으로 가서 동생의 임종을 지켜봤던 것이다. 그런데 나는 최근에 와서 그때 들었던 말과 사건을 가끔 생각하게 된다. 왜냐하면 지난주 동안 거의 거르지 않고 밤마다 어린아이의 꿈을 꾸었기 때문이다. 어린아이를 안아서 달래주기도 하고 무릎에 놓고 어르기도 했으며 때로는 그 아이가 정원에서 국화꽃을 가지고 놀고 또는 흐르는 물에서 물장난하는 것을 지켜봤다. 오늘 밤에는 우는 아이의 꿈을 꾸는가 하면 다음날 밤에는 웃는 아이가 나타나곤 했다. 하여튼 그 어린애의 환영이 어떤 기분 또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든 간에 내가 잠이 들자마자 계속해서 7밤을 나타났다. 나는 한 가지 상념이 반복되고 하나의 영상이 이상하게 되풀이되는 것이 싫었기 때문에 시침 시간이 다가오고 환영이 나타나는 시각이 가까워오면 초조해지곤 했다. 어느 달 밝은 날밤 비명을 듣고 잠에서 깨어난 것도 그 상대가 어린아이의 환상이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오후에 누가 와서 나를 만나고자 페어팩스 부인방에서 기다린다고 하기에 나는 아래층으로 내려갔다. 가서 보니 신사의 시중꾼 같은 차림의 한 사나이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는 상복을 입고 있었고 손에 들고 있는 모자에는 검은 띠가 들러져 있었다. 아마 나를 기억하시지 못할 것입니다, 아가씨. 내가 들어가자 일어나면서 말했다. 나는 리이분입니다. 8, 9년 전에 아가씨가 게이츠에 있을 때 리드 부인의 마부였는데 지금도 거기 있습니다. 아, 로버트로군요. 안녕하셨어요? 잘 알고 있어요. 배시와 결혼했지요? 그렇습지요. 집사람은 잘 있어요. 고맙습니다. 2달 전에 아이를 또 낳아서 이제 셋이죠. 산모도 아이도 모두 건강하지요. 그리고 그댁 식구들은 모두 안녕하신가요, 로버트? 안 됐습니다만도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아가씨 불길한 일 때문에 난처한 입장에 있었죠. 누가 돌아가신 것은 아니지요? 나는 그의 검은 옷을 흘끗 보면서 물었다. 그는 모자에 두른 검은 띠를 내려다보면서 대답했다. 존 도련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어제가 한 주일인데 런던의 어떤 새방에서 돌아가셨죠. 존이? 예, 그래, 그의 어머니는 어떤가요? 그것이 말입니다, 아가씨. 보통 재난이 아니지요. 존 도련님은 방탕한 생활을 해왔어요. 지난 3년 동안 지내온 생활은 정상이 아니었었지요. 그의 죽음은 충격적이었어요. 좋지 않다는 것은 전에 배시한테서 들었어요.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지요. 그 이상 더 나쁠 수가 없었어요.
이루 말할 수 없이 질이 나쁜 남녀들과 사귀어 몸을 망치고 재산을 탕진했지요. 빚도 지고 형무소 신세도 졌었죠. 어머니가 2번이나 빼내주었으나 풀려나오기가 바쁘게 다시 옛날 친구한테로 돌아가서 못된 버릇을 되풀이했답니다. 원래 머리가 좋지 못한지라 그가 사귀는 악담들은 일찍이 내가 들어보지 못했을 정도로 그를 바보 취급했어요. 3주일쯤 전에 게이츠헤드로 돌아와서 마님께 모든 재산을 넘겨달라고 요구했어요. 마님은 이것을 거절했지요. 재산은 도련님의 낭비로 훨씬 줄어들었어요. 그래서 다시 돌아갔는데 그 다음 소식은 죽었다는 것이었어요. 어떻게 죽었는지 아무도 몰라요. 풍문에는 자살이라고 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너무도 엄청난 소식이었다. 리이브는 다시 계속 말했다. 마님도 얼마 동안 건강이 좋지 않았었죠. 뚱뚱하긴 했으나 건강한 건 아니었어요. 많은 돈이 지출되고 앞으로 닥쳐올 가난 때문에 몹시 낙심했어요. 그런데 도련님이 돌아가시고 더욱이 그런 소식이 갑자기 들려왔기 때문에 졸도했어요. 4일 동안은 말도 못하다가 지난 화요일 겨우 조금 나아졌어요. 무엇인가 말을 하고 싶어서 집사람에게 손짓도 하고 입안으로 중얼거리고 계셨어요. 그런데 아가씨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을 배씨가 알아차린 것이 어제 아침이었어요. 겨우 제인을 데려와 제인웨어를 불러줘. 그 애에게 할 말이 있어. 라는 말을 알아들었어요. 마님의 정신이 또렷한지 또는 그 말을 본심으로 했는지 배씨로서는 알 수가 없어서 리드 아가씨와 조지아나 아가씨한테 말씀드리고 아가씨를 모셔오려고 했어요. 두 아가씨는 처음에는 고지 들으려고 하지 않았으나 어머니가 조바심이 나서 하도 제인 아가씨를 불러대시니까 마지못해 승낙했지요. 나는 어제 게이츠헤드를 떠나갔어요. 가실 수 있으면 내일 아침 일찍 같이 떠났으면 좋겠어요. 좋아요, 로버트. 준비를 서두르겠어요. 가야만 할 것 같군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아가씨. 대시도 아가씨가 거절하시지 않을 것이라고 단언했어요. 그러나 떠나기 전에 허락은 받아야만 되겠죠? 그래요. 곧 허락을 받겠어요. 그러고 나서 하인들 방으로 데리고 가서 존 레위에게 돌봐줄 것을 부탁하고 나는 로체스터씨를 찾으러 나갔다. 그는 아래층의 어느 방에도 없었다. 가운데 뜰에도 마구간에도 정원에도 없었다. 페어팩스 부인에게 그의 행방을 물었더니 잉그램 양과 당구를 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나는 당구장으로 달려갔다. 당구 치는 소리와 말소리가 어울려서 들려왔다. 로체스터 씨와 잉그램 양과 애시튼 자매와 그리고 그들의 예찬자들이 게임에 열중하고 있었다. 이렇게 모두들 즐기고 있는데 이것을 중단시키는 데는 용기가 필요했다. 그러나 나의 용건은 주저할 수 있는 성격의 것이 아니었다. 그래서 나는 잉그램 양 옆에 서 있는 주인 있는 곳으로 다가섰다. 내가 가까이 가자 잉그램 양은 거만스러운 눈으로 바라봤다. 내가 로체스터 씨라고 불렀을 때 그녀는 나를 내쫓으려는 듯한 태도를 취했다. 그때 그녀의 모습을 나는 지금도 잘 기억하고 있는데 그것은 참으로 우아하고 눈에 띄는 것이었다. 하늘색 크레이프 옷에 머리에는 푸른 스카프를 쓰고 있었다. 게임에 열중해 있었기 때문에 짜증나는 자존심은 거만한 얼굴 표정을 부드럽게 해주지 못했다. 저 사람이 당신께 용무라도 있나요? 그녀는 로체스터 씨에게 물었다. 그러자 로체스터 씨는 저 사람이 누군가 하고 내 쪽을 향했다. 그는 이상하게 얼굴을 찌푸리고 큐를 던지고 나를 따라서 방 밖으로 나왔다. 왜 그러지, 제인? 그는 자기 손으로 닫은 서재의 문의 등을 기대면서 물었다. 한두 주일 동안 휴가를 얻었으면 하는데요. 왜? 어디 가려고? 나를 만나겠다고 사람을 보낸 앓고 있는 부인을 만나보려고요. 앓고 있는 부인이 누군데? 어디 살지? 게이츠헤드입니다. 뭐라고? 100마일이나 떨어져 있는. 그런 먼 곳에서 사람을 보내다니. 누군데?
레이드라는 분입니다. 레이드 부인이지요. 게이츠 헤드의 리드? 게이츠 헤드의 치안 판사를 지낸 리드라는 사람이 있었지. 그분의 미망인이죠. 그런데 그 사람이 당신과 무슨 관계가 있지? 어떻게 알게 됐어? 리드 씨가 아저씨예요. 외삼촌이죠. 놀랬는데 지금까지 그런 얘기는 한 번도 없지 않았어? 친척이 아무도 없다고만 했지. 나를 친척이라고 여기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리드 씨가 돌아가시자 부인은 나를 내쫓았지요. 왜 그랬지? 내가 가난해서 짐이 되기 때문에 나를 싫어했어요. 그러나 리드 씨에게는 아들이 있을 텐데. 사촌이 있지? 마침 어제 조지링경이 게이츠 헤드의 리드에 관한 이야기를 하던데. 그의 말에 의하면 런던에서도 악당이라던데. 그리고 잉그램 양도 같은 곳 출신에 조지아나 리드에 관한 얘기를 했는데 한두 해 전에 런던의 사교계에서 대단한 미인으로 칭찬을 받았다고 했어. 존 리드는 죽었어요. 자신을 파멸시키고 가족도 반쯤 파멸시키고 나서 자살했다고 해요. 이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충격을 받고 졸도했답니다. 그런데 당신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이야? 공연한 일이야, 제인. 닿기도 전에 죽을지도 모르는 늙은 부인을 만나기 위해서 100마일이나 달려가다니 나로선 생각할 수가 없어. 더구나 그 부인은 당신을 내쫓았다면서. 그래요. 그러나 그건 옛날에 지나간 얘기예요. 그분도 사정이 달랐을 때의 일이지요. 이제는 그분의 소원을 뿌리칠 수 없어요. 얼마나 있다 오겠어? 가능한 한 짧게 있겠어요. 약속해요. 일주일만 있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것이 좋겠어요. 지키지 못할지도 모르니까요. 무슨 일이 있어도 돌아와야 해요. 무슨 구실로든지 그녀와 같이 살 생각을 해서는 안 돼요. 그렇지 않아요. 일이 잘 수습되는 대로 틀림없이 돌아오겠어요. 누구하고 함께 가지? 100마일이나 되는 길을 혼자 여행할 수는 없을 텐데. 마블을 보내줬어요. 믿을 만한 사람인가요? 예, 그 집에 10년이나 살고 있었어요. 로체스터 씨는 생각에 잠겼다. 언제 떠나려고? 내일 아침 일찍 떠날 생각이에요. 그러면 돈이 있어야겠는데 가진 것이 별로 없겠지. 아직 금료를 지불하지 않았으니까. 지금 갖고 있는 것이 전부 얼마나 되지? 제인. 그는 빙그레 웃으면서 물었다. 나는 지갑을 꺼냈다. 빈약하기 짝이 없었다. 5실링 뿐입니다. 그는 지갑을 받아가지고 손바닥에다 안에 든 것을 털어놓고 너무 적어서 어이없다는 듯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껄껄대고 웃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곧 지갑을 꺼냈다. 이것 받아요? 그는 지폐를 한 장 주면서 말했다. 그것은 50파운드짜리였는데 그가 나한테 지불해야 할 것은 15파운드였다. 나한테는 거스름돈이 없다고 말했다. 거스름돈은 필요 없어. 알겠지? 금료로 받아둬요. 나는 당연히 받아야 할 금액 이상을 받고 싶지는 않다고 했다. 처음에는 얼굴을 찌푸리더니 무엇인가 생각한 듯이 말했다. 그래, 맞았어. 지금 전부 주지 않는 것이 좋을 거야. 50파운드나 가지고 있으면 아마 석 달 전에는 돌아오지 않을 테지. 자, 10파운드야. 이것이면 충분하겠지. 충분해요. 그런데 5파운드 덜 왔어요. 그걸 찾으러 오는 거야. 40파운드는 내가 맡아두기로 하지. 로체스터 씨, 이 기회에 한 가지 사무적인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무적인 것이라고. 듣고 싶은데. 곧 결혼한다는 것을 나한테 말한 거나 다름없지요? 그런데 그렇게 되면 아델르는 학교에 보내는 것이 좋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럴 필요가 있다는 것을 느끼실 거예요. 신부한테 방해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말이지.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신부가 못 살게 짓밟을까 싶어서 그러겠지. 당신 제안에도 일리가 있어. 틀림없이 그렇게 될 거야. 당신 말대로 아델르는 학교에 보내야겠어.
그러고 나서 당신은 당신 갈 길을 가겠단 말이지? 그렇게 하고 싶지는 않아요. 그러나 어딘가 일자리를 구해야겠지요. 당연하지. 그는 이상스러울 정도로 얼굴을 찌푸리며 외쳤다. 그러고 나서 얼마 동안 내 얼굴을 바라봤다. 그런데 당신은 리드 부인이나 그의 딸들에게 직장을 구해달라고 부탁할 생각인가? 아니에요. 제게는 부탁을 해도 괜찮을 만한 친척이 없어요. 광고를 내겠어요. 이집트에 피라미드라도 올라갈 생각인가? 그는 야단치듯이 말했다. 위험을 무릅쓰고 광고를 낼 생각이야. 10파운드를 주지 말고 1파운드만 줄 걸 그랬지. 9파운드를 다시 돌려줘, 제인. 쓸 데가 있어. 나도 쓸 데가 있어요. 지갑을 쥔 손을 뒤로 돌리면서 말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못 드리겠어요. 너무 인색한데. 금전 문제를 가지고 거절하다니. 5파운드만 돌려줘, 제인. 5실링도 못 드리겠어요. 아니 5펜스도. 그럼 잠깐 보여주기라도 해. 안 돼요. 믿을 수가 없어요. 제인, 예? 나한테 한 가지만 약속해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무엇이든지 하겠어요. 광고를 내지 말아요. 일자리를 구하는 것은 나한테 맡겨줘요. 그동안에 구해볼 테니까. 당신이 나와 아들르를 신부가 이 집에 오기 전에 무사히 내보내준다고 약속하신다면 나도 기꺼이 약속하겠어요. 좋지, 좋아. 약속하지. 그러면 내일 떠나는 거지. 네, 일찍 출발해요. 저녁 식사 후에 응접실로 와주겠어? 안 돼요. 여행 준비를 해야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당분간 헤어질 작별 인사를 해야겠군. 그래야 할 것 같아요. 작별 인사를 어떻게 하면 되지, 제인? 안녕이라든지 그 밖에 자기가 좋아하는 대로 하면 되지요. 그럼 말해봐요. 안녕히 계세요. 로체스터 씨. 나는 뭐라고 말하면 되지? 좋으시다면 같은 말을 하세요. 잘 가요, 여양. 얼마 동안? 이러면 됐어? 네, 그것만으로는 모자라는 것 같은데. 너무 메마르고 정이 없어 보여. 이대로는 아쉬우니까 뭔가 필요할 것 같아. 말하자면 악수 같은 것은 어떨까? 아니야. 그것도 나로서는 만족할 수 없어. 그러나 당신으로서는 잘 있으라는 것으로 충분하겠지, 제인. 그거면 돼요. 정성 들여서 한마디 하면 이것저것 여러 가지 하는 것이나 마찬가지로 호의를 전할 수가 있어요. 그렇긴 하나. 그래도 허전하고 쌀쌀한데. 그럼 잘 가요. 짐을 싸야 하는데 이분은 언제까지 문에 기대고 계실 건가? 하고 나는 마음속으로 생각했다. 저녁 식사를 알리는 종이 울렸다. 그러자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도망치다시피 달려갔다. 그날 밤에는 다시 그를 보지 못했고 다음 날은 그가 일어나기 전에 떠나왔다.